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마국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불편한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지갑은 안전한가요? 뉴스를 켜면 중동에서 또 무슨 일이 터졌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환율이 또 올랐다는 속보가 뜹니다. 유가가 심상치 않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뉴스를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하지만 잠깐 멈춰보세요. 그 뉴스가 여러분의 전기요금 고지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스 요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트에서 사는 참기름 한 병, 밀가루 한 봉지, 과자 한 봉투. 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 경제 마국간의 말이 여러분께 직진으로 돌려 말하지 않고 이 연결고리의 실체를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세계 지도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중동이라는 지역, 여러분은 어디를 떠올리시나요? 사막, 낙타? 석유 왕국? 네, 맞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이 지역은 단순히 석유가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의 심장부이자 지금 이 순간 가장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지정학적 화약고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긴장,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선박 공격, 이 단어들이 낯설게 느껴지더라도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이것이 왜 여러분의 삶과 직결된 이야기인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이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이란과 오만 사이에 끼어있는 이 좁은 수로의 너비는 겨우 33km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33km짜리 바닷길을 통해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무려 20%가 지나갑니다. 하루로 치면 약 1700만 배럴이 이 좁은 목을 통과합니다. 1700만 배럴. 이 숫자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양인지 감이 잘 안 오신다고요? 한국이 하루에 소비하는 원유가 약 280만 배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하루에 지나가는 양이 한국 하루 소비량의 6배가 넘습니다. 만약 이 해협이 단 하루라도 막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제 유가는 즉각 폭등합니다. 그리고 그 충격파는 불과 며칠 안에 우리나라 주유소 휘발유 가격에 반영됩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생필품 가격에 반영됩니다. 우리 공장을 돌리는 전기요금에 반영됩니다. 중동은 멀지 않습니다. 중동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지갑 안에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불꽃에 두 번째 불꽃이 더해지는 순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환율입니다. 여러분, 원유는 전 세계에서 어떤 통화로 거래될까요? 맞습니다. 달러입니다. 이른바 페트로달러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기름을 사려면 반드시 달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원화를 씁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사려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이라는 것은 달러 한 장을 사려면 원화 1,400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라고 가정해 봅시다. 환율이 1,000원일 때 한국이 원유 한 배럴을 사려면 8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환율이 1,400원으로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국제유가는 그대로 80달러인데 우리가 내야 할 원화는 11만 2천 원으로 껑충 뜁니다. 유가는 전혀 오르지 않았는데 우리가 체감하는 기름값은 40%나 오른 셈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동 분쟁으로 국제 유가까지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악재가 동시에 겹치는 겁니다. 유가 상승 더하기 환율 상승. 이 두 불꽃이 만나는 순간 한국이 치러야 할 에너지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동의 긴장과 달러 강세라는 두 개의 불꽃이 동시에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요? 왜 유독 한국이 더 위험하다는 걸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은 에너지 자립도가 극히 낮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에너지가 전체 소비의 약 1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4%를 해외에서 수입해야 합니다. 원유는 거의 100% 수입, 천연가스도 100% 수입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우리는 고스란히 그 충격을 받아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둘째, 한국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원유 수입국입니다. 그만큼 절대적인 수입량이 많기 때문에 유가가 조금만 올라도 지불해야 할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셋째, 한국 경제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 철강소, 조선소, 석유화학 단지, 이런 핵심 산업들은 모두 전기와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비합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이 산업들의 생산 비용이 직접 타격을 받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수입 에너지 비용이 급증하면 기업 생산 비용이 올라갑니다. 기업 비용이 올라가면 물건 가격이 올라갑니다.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 물가가 상승합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서민들의 실질 소득이 줄어듭니다. 실질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가 위축됩니다. 소비가 위축되면 경제 전체가 식어갑니다.
이것이 에너지 가격 폭등이 한국 경제에 일으키는 도미노 붕괴의 전 과정입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의 일상 속으로 가지고 내려와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스불을 켜고 밥을 합니다. 도시가스 요금이 올랐습니다. 출근하려고 차에 기름을 넣습니다. 휘발유 값이 올랐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에어컨을 켭니다. 전기 요금이 올랐습니다. 점심에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삽니다. 가격이 올랐습니다. 퇴근하면서 마트에 들러 장을 봅니다. 모든 것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올라 있습니다.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에너지 가격이 우리 일상에 스며드는 방식입니다. 단번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조금이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지갑을 야금야금 갉아먹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 전기요금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즉 한전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수입 에너지 비용은 계속 올라가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전기요금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는 구조 때문입니다. 한전이 적자를 감수하면서 전기요금을 묶어두고 있지만 이것은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 이르면 그동안 쌓인 인상 압력이 한꺼번에 폭발할 수 있습니다. 식품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밀가루, 식용유, 설탕 같은 기초 식재료들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합니다. 이 식재료들을 운반하는 선박은 기름으로 움직입니다. 식재료를 가공하는 공장도 에너지를 씁니다. 냉동 보관하는 창고도 전기를 씁니다. 마트까지 배송하는 트럭도 기름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이 모든 과정의 비용이 올라가고 결국 진열대의 가격표가 바뀝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보는 가격표는 중동의 정세를 담고 있습니다. 환율 변동을 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업의 관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인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조립 공장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공장들은 24시간 365일 돌아갑니다. 전기를 엄청나게 씁니다. 에너지 집약적 산업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이 기업들의 원가가 오릅니다. 원가가 오르면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제품 가격을 올리든가 아니면 마진을 줄이든가.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기업들이 마음대로 가격을 올릴 수 없습니다. 결국 마진이 줄어들고 수익성이 악화됩니다. 수익성이 악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를 줄입니다. 신규 채용을 줄입니다. 심한 경우 구조조정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에너지 가격 상승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중소기업은 더 심각합니다. 대기업은 그나마 비용 절감 여력이 있고 금융 조달 능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 수출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은 에너지 가격 상승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냅니다. 마진이 사라지고 자금 여유가 줄어들고 최악의 경우 폐업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기업들의 위기는 그 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상황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한전은 해외에서 비싸게 에너지를 사다가 국내에 싸게 파는 구조입니다. 에너지 수입 가격이 폭등하면 그 손실이 한전 재무의 직격탄이 됩니다. 이 손실은 결국 국민 세금 또는 미래의 전기 요금 인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역사 공부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1973년 제1차 오일 쇼크. 중동 산유국들이 원유 수출을 금지하자 유가가 단 석 달 만에 4배로 폭등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공장이 멈추고 가로등이 꺼지고 자동차 없는 날이 생겼습니다. 1979년 제2차 오일 쇼크, 이란 혁명으로 원유 공급이 급감했습니다. 유가가 또 폭등했고 전 세계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졌습니다. 경기는 침체인데 물가는 오르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제 상황이었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 차단으로 유럽이 패닉 상태에 빠졌고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한국의 물가 상승률도 역 %를 넘어서며 국민들의 체감 물가 고통이 극심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중동 분쟁, 공급 차단, 유가 폭등, 물가 상승, 경기 침체, 이 패턴은 50년 넘게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이 패턴이 시작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1973년이 아닙니다. 재생에너지가 발전했고 에너지 효율도 높아졌습니다.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이 늘면서 중동 의존도가 다소 낮아진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다릅니다. 한국의 중동 원유 의존도는 여전히 매우 높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아직 선진국 수준에 한참 못 미칩니다. 역사의 교훈이 우리에게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셈입니다. 자, 이제 현재로 돌아옵니다. 2026년 현재 중동 정세는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이란을 둘러싼 긴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움직임은 국제 원유 시장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달러는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달러 자산의 매력은 계속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자금이 달러로 몰리면서 원화를 포함한 신흥국 통화들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중동 불안,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는 지금 에너지 가격 재폭 등의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른바 지정학적 프리미엄입니다. 중동에서 분쟁이 격화될 기미가 보이면 실제 공급 차질이 일어나기 전부터 국제 유가의 위험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합니다. 투자자들이 미리 불안 심리로 원유를 사두기 때문입니다. 이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하면 실제로 호르무즈가 막히지 않아도 유가는 오릅니다. 뉴스만으로도 가격이 뛰는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환율 방어입니다.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 외환 당국이 시장에 개입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환율을 방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아무리 많아도 전 세계 외환 시장의 거래량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시장의 큰 흐름을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금리 정책도 딜레마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고 싶을 것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원화 자산의 매력이 높아져 자본 유출을 막고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금리를 올리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기업 투자가 줄고 경제 성장이 위축됩니다. 이미 높은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 경제에서는 특히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전략 비축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사시에 대비해 일정량의 원유를 비축해두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기준으로 91분 이상의 비축유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급 위기 시에 이 비축유를 방출해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임시 방편입니다. 비축유는 결국 쓰면 줄어들고 다시 채워야 합니다. 결국 단기적인 충격 완화 수단은 있지만 이 구조적인 취약성을 단번에 해결할 마법 같은 정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은 이 폭풍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손 놓고 당하기만 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에너지 비용을 삶의 변수로 인식하고 관리하십시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습관은 단순히 환경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에너지 가격 변동 리스크를 개인 차원에서 줄이는 매우 실용적인 대응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를수록 에너지를 적게 쓰는 사람이 더 유리합니다. 둘째, 자산 배분을 다시 점검하십시오. 원화 자산에만 집중된 자산 구조는 환율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달러 자산이나 글로벌 자산의 일부 배분함으로써 원화 약세 국면에서의 자산 가치 하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ETF, 달러 예금, 해외 채권 등을 통한 분산 투자를 고려해 보십시오. 셋째, 변동 비용에 대한 완충 자금을 준비하십시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고정 생활비가 갑자기 늘어납니다. 이런 돌발 비용 상승에 대비한 비상 자금,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를 현금성 자산으로 유지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흔들리지 않는 재정의 기초입니다. 넷째, 에너지 관련 산업의 흐름에 투자 기회가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구조적으로 오르는 국면에서는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기술, 전력망 인프라 같은 분야에 중장기적인 투자 기회가 생깁니다. 이 위기가 누군가에게는 위기이지만 준비된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긴 시야로 이 문제를 바라보겠습니다. 에너지 문제는 단기적인 유가 변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어떤 에너지 구조를 가져갈 것인가 라는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전환을 빠르게 이루어낸 나라들은 중동 분쟁이나 유가 폭등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에너지 자립도가 높아질수록 우리 경제는 외부 충격에 더 강해집니다. 태양광, 풍력, 수소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단순히 환경정책이 아니라 국가 경제 안보의 문제입니다. 또한 중동에 집중된 원유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캐나다, 미국,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서 에너지를 조달하는 공급망 분산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 향상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같은 양의 에너지로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에너지 가격이 올라도 그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생깁니다. 이것은 한 세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방향을 잡고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에너지 위기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중동의 불안한 정세에서 시작해 환율이라는 두 번째 불꽃을 지나 우리 일상의 가격표에 새겨지는 충격을 확인했습니다. 기업과 산업이 받는 연쇄 타격을 살펴봤고 역사의 교훈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경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동의 총성이 여러분의 정의요금 고지서에 연결되어 있고 달러의 강세가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위기 앞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경제 마국간의 말 MFI,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드린 것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폭풍을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위기는 항상 예고 없이 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위기도 기회가 됩니다. 2026년 말의 해, 말처럼 강인하게, 말처럼 솔직하게 이 폭풍을 함께 헤쳐나가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채찍 대신 좋아요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경제 마국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